먼저 감독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영화 감독한 김대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히든페이스에서 미주 역할을 연기한 박지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수영입니다. 자, 영화를 보신 분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지금 느낌이 굉장히 센 영화를 봤다 하는 그 느낌이 지금 공기로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김대우 감독님과 박지연 배우 두 분을 이제 모셨으니까 또 이 두 분이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, 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대우 감독님이 먼저 이 박지연 배우를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에 여주인공의 이 박지연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. 네. 예, 그 박지연 배우는 곤지암에서 이제 열연으로 알려져 있고요. 저는 이제 배우로서 만났을 때 별다른 그냥 생각 없이 이 친구랑 하게 되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얘기할 때 저 친구랑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뭐 그래갖고 이유는 없다. 그냥 저 친구랑 하게 될 것 같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. 감독님의 어떤 느낌이 이제 박지연 배우를 끌어당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박지연 배우는 어떠셨어요? 이 시나리오라든지 감독님을 처음 뵙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 작품을 해야겠다는 어떤 결심한 계기가 있다라면? 우선 제가 워낙 감독님 팬이었어가지고 한번 꼭 함께 감독님의 작품에 제가 연기자로서 출연할 수 있으면은 정말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만 하고 있다가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그냥 책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요. 그리고 미주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과 결핍 같은 것들을 제가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되게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고, 제가 연기하는 미주를 스스로 상상하면서 저도 조금 나랑 조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,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그냥 그렇게 막 작품에 대한 어떤 캐릭터에 대한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되게 사소한 얘기들을 해도 감독님과 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왠지 작품을 함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두 분 다 운명적인 느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박지연 배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이시는 여러 가지 표정을 보니까 왜 김대우 감독님께서 이제 박지연 배우를 이 캐스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전수영 음악 감독님, 워낙 여러 방면에서 이 음악 감독으로서 알려져 계시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, 자, 슈베르트 음악이 등장하는 이 김대우 감독님의 영화 히든 페이스를 이렇게 보신 소감을 좀 전해주신다면. 네. 소감을 물으시니까 그 영화에서도 장면이 있잖아요. 네. 네. 저는 사실 지난주에 시사회 때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요. 정말 역시 또 스토리를 알고 봐도 다시 또 그 중간중간에 또 그런 장치들이 다시 보이면서 역시 쇼킹합니다. 예. 어떤 부분이 이렇게 쇼킹하게 느껴졌을까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비밀과 비밀이 충돌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과연 어떤 비밀들끼리 충돌을 하는 걸까? 네,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충돌이라는 게 과연 어떤 충돌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. 사실 오늘은 그 충돌을 알고 봤는데도 다시 보이는 그런 장치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. 그게 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음악적인 여러 가지 미장센들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. 예.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김대우 감독님에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주위를 잘 진행을 안 해요.
기회를 잘 안 하는데 전수영 감독님의 제안이 있었을 때 어떤 영화 감독님이 누구?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는 사실 그 김대호 감독님의 오랜 팬이에요. 대한민국에서 각본을 가장 잘 쓰던 각본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명한 음란서생과 뭐 방자전이라든지 또 인간중독 같은 작품들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작품을 또 봤고 저도 역시 두 번째로 봤는데 작품의 뭐 톤은 좀 변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독님의 데뷔작인 그 음란서생부터 일관된 주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인간의 그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어떤 제도라든지 혹은 시스템 혹은 그 당시 어떤 모랄과 이제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그 욕망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. 사실 음란서생도 사대부가 음란한 책을 쓰는 뭐 그런 이야기들, 더군다나 이제 왕의 여자를 탐하는 이야기였고, 방자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인의 여자를 탐하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죠. 인간 중독 역시 마찬가지였고, 이런 어떤 일관적인 흐름이 있는데 감독님이 이번 영화 히든 페이스를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한 줄의 주제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? 저는 일단 삶의 일탈이 제 첫 번째 주제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질투입니다. 제가 음란서생 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작가 때부터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질투인데 이번 영화도 하나의 일탈과 질투가 이제 뒤섞여서 이렇게 처음처럼 직조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어떤 측면을 이제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독님은 이제 일탈과 질투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 영화 히든 페이스도 역시 이야기를 하셨다. 알겠습니다. 어떠세요? 이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지현 배우는 그 이 캐릭터가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?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영화의 제목이 히든 페이스, 감춰진 얼굴이 합니다만 하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잖아요. 그것을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캐릭터에서 구현해야 했을 때 어려운 점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어떤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.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사회적 어떤 규범과 도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스스로 본인의 욕망을 깨우치지도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대본이 읽으면서도 굉장히 욕망에 솔직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. 그리고 미주라는 제가 연기한 캐릭터도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좀 뚜렷한 친구고, 그런 면에서 미주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인간의 욕망 그 하나로 접근을 해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, 그 영화를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인간으로서 저도 평소에 그렇게 쉽게 욕망을 막 드러내지 못하잖아요.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연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. 배우들이 되게 이제 그 대본을 파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기승전결의 어떤 그 흐름도 있습니다만 뭐 동기와 그 동기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들, 이런 것들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극 속에서 이제 미주라는 캐릭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이 논리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논리를 굳이 그 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묻는 그 성진의 질문에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매 순간 그저 자신이 느낌이 가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. 사실 배우로서는 굉장히 어떤 모험이었을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매 순간 그 보여주는 그 연기의 어떤 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? 쾌감, 만족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한 장면 안에서 목소리 톤을 서너 번씩 바꿔가면서 그 연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배우로서도 굉장한 도전이자 쾌감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. 실제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셨는지. 근데 그런 거를 저도 똑같이 이제 미주라는 캐릭터가 그 순간의 즉흥적인 욕망에 되게 충실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하지 않고
정해두지 않고 조금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을 살려내고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틀이나 연기의 톤이나 뭐 이런 걸 정해놓지를 않았어가지고 저도 사실 시사를 하면서 내가 저렇게 연기를 했었나? 라는 생각이 들었던 씬들도 있었고,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대본이 이미 주어져 있고 짜여진 그 각본대로 제가 따라가는 거지만 내가 지금 대사를 미리 외우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미주의 욕망을 따라가는구나 라는 그런 즉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연기하는 데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좋았어요. 그죠? 배우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 그런 어떤 연기가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이 들고, 전승용 음악 감독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감독님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슈베르트의 음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배우의 대사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성진과 이제 그 미주를 이어주는 가장 핵심이 이제 슈베르트의 음악인데 공통의 이야기가 나오죠. 슬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실제로 슈베르트의 음악이 슬픈 음악인지,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음악 전문가로서 영화에서 어떤 얻게 되는 상징이라든지 어떤 그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저한테 한 두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.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그 성진과 미주를 이어주게 된 음악. 네. 사실 이제 더 이상 문자에 답하지 않겠다고 미주가 이야기했고, 그리고 성진이 전화를 하죠. 사실 그 설정에서도 전화를 한다는 거에 저도 이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봤는데, 이제 성진이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. 그때 저는 과연 어떤 곡을 칠까 되게 조마조마하게 봤는데, 시솔 라솔 파미레 딱 이 선율이 나오자마자 그런 게 들려요? 이게 절대음감이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. 다른 사실 그걸 딱 듣자마자 이거 즉흥한 선곡 3번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 장면을 왜 그걸 썼을까 하면서, 사실 실제로 슈베르트의 즉흥한 선곡이 4가지로 되어 있지만 특히나 3번이 1, 2번과 다르게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답고 막 호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것 같은 그런 곡인데, 성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기의 연인이었던 수연과는 다른 굉장히 자기와 비슷하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와의 그 관계, 그리고 또 시작되는 그 욕망이 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. 그래서 오히려 그 평온이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싶으셔서 감독님이 이걸 쓴 게 아닐까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어떻게 보면 뭐 그 평온이 실제 진짜 평온은 아니었죠. 네, 일탈이었고 또 그런 역설적인 의미도 있고, 저에게 가장 크게 두 번째 보면서 더 크게 다가왔던 거는 그 미주가 오디션을 보러 가면서 그 USB에 담아갔던 아르페지오네. 근데 아르페지오네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그게 슈베르트가 그 곡을 작곡했을 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악기 이름이에요. 그래서 첼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약간 기타의 음역대에 더 가까운 활을 가지고 연주하는 건데, 사실상 그 아르페지오네는 세상에서 사라진 악기거든요.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박제되어 있는 악기여서, 미주가 그 곡을 가져왔을 때 또 이제 성진이 목욕을 하면서 그 곡을 듣잖아요. 그때 저는 미주가 실종되나?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더 소름 끼쳤던 감독님의 이런 선곡이 더 놀랍게 느껴졌던 그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. 자, 전승용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슈베르트의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, 여기서 이제 김대우 감독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. 네, 의도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, 자, 어떠셨는지요? 뭐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하면서 찍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사실은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몰랐던 것도 많고, 그리고 그렇게 앞뒤가 맞아 떨어졌다니까 되게 기쁘고 좋으네요. 아니 뭐 그
그 수연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네. 포장이 중요한 거니까요. 영화에서 가장 핵심 장면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되는 것이 그 바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수연의 어머니가 그 말하자면 이제 저 악단의 주인이죠. 그 루아 커피의 고양이 사형 고양이의 그 이제 그 똥을 이제 박제를 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포장하기 나름이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장면이 바로 저 미주와 이제 그 성진의 어떤 그 정사신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장면으로서 등장을 하거든요.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심지어는 그 사무장마저도 그 악단의 그 대표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말하자면 성진에게 하는 이야기와 또 저 수연의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죠.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심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다 전달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게 치정 스릴러이자 하나의 정치 드라마처럼 보여졌어요. 그 권력 관계에 의해서 누가 누구를 얼마나 그 속이고 지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 관계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정치 드라마 같은 어떤 느낌도 받았는데, 감독님이 파악하시는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영화 속에서의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애정이라는 것도 한꺼풀에 그 외피를 벗겨내고 나면 결국은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어떤 종속과 피종속의 관계가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. 예,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게,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은 타이밍에 따라서 되는 거지 본질적인 건 아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. 살면서 어쩔 땐 내가 할 때는 선인인데 나보다 더 힘없는 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악인인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구별은 무의미하지 않나.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과 경우와 환경에 의해서 선과 악은 정해지는 것 같고, 그래서 이번에 찍을 때도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선과 악이 뒤엉키다가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이라고 말 안 해주더라도 다른 사람은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냈다고 생각합니다. 저 내일 아침에 이제 그 포트레트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. 김대호 감독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다라고. 예, 전원이 해피엔딩으로. 전원이 해피엔딩인 것으로. 예. 아, 그렇군요.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역시나 그 김대호 감독님이 작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. 여기서 얘기하는 작가나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이제 평생 동안 추구하는 작가구나. 사실은 그 데자뷰가 있는 대사들이 꽤 있습니다. 음란서생에서 왕이 자신이 그 사랑으로부터 이제 배제됐다는 걸 알고 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씁쓸하게 내뱉는 장면이 있는데, 이 영화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미주라는 캐릭터가 수연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죠. 그러다 보니 부하, 노예라고 하는 결국은 더 사랑을 한 자가 이제 약자가 되는 그 위치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어떠십니까? 감독님이 보시기에도 결국 애정이라는 것도 타이밍에 따라서 약자와 혹은 강자로서 구분이 되는 건지. 저는 좀 건방진 생각이긴 한데, 사랑에 역시 힘과 힘의 우열은 있는 건데, 가끔 생각해 보면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면서 강자가 아닌가. 그래서 이 해피엔딩의 영화에서도 그 미주가 가장 격렬하게 행복한 거 아닌가. 그래서 가장 강자고 가장 승자고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네. 미주 역할을 맡은 이제 박지원 배우에게 좀 여쭤봐야겠네요.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극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주인공들 사이에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종횡무진 나머지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. 성진을 처음 만나는 때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성진을 만나요. 마치 그 위치상으로 성진이 그 미주를 찾아왔던 그 상황일 수도 있고, 혹은 그 위치만 해도 성진이 더 미주를 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다가오게 되는데,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미주가 이제 성진을 찾아갈 때는 계단을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이제 위에 서 있는 성진을 만나는 장면으로서 그 장면에 두 개의 어떤 계단신이 이루어지거든요. 어떠셨어요? 그 만나는 장면에서의 어떤 내가 강자의 역할일까 약자의 역할일까, 이걸 분명히 염두에다 두시면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. 감독님 그 계단 혹시 의도하셨나요?
저는 지금 처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원래 되는 신선한 영화는요 것 같아요. 우연히 다 됩니다. 그러게 말이에요. 감독님이 저는 의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사실 성진을 대할 때 미주는 그러니까 성진을 사랑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 걸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약자 강자 이런 생각을 크게 딱히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계단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되게 신선하고 새롭네요. 시선적으로 그렇잖아요. 처음에 이제 성진을 만날 때 내려다보면서 내려오는데, 다시 만나러 갔을 땐 계단에서 이제 올려다보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대사를 시작하거든요. 사실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이 미주의 어떤 위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영상의 미장센 자체가 그 캐릭터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, 또 그 이후에 보여준 연기를 봤을 때 그런 것을 뭐 인식하지 않았던 간에 촬영장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감각적으로 이해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또 재밌게 봤습니다. 이해한 걸로 포장하겠습니다.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? 전수영 음악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이제 지휘하는 그 성진의 모습도 나오고, 또 혼자 이제 음악을 듣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. 역시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 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게 변해서 음악에 따라서 성진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던가요? 캐릭터의 변화들 같은 것들이? 네, 역시 그런 것도 있었고, 그 감독님이 작품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나타내려고 하셨던 그런 의도 같은 게 음악으로 좀 표현되는 것 같아서 순간순간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요. 아까 뭐 미주의 기구한 운명 같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, 그냥 일단 전반적으로 슈베르트라는 그 키워드, 슈베르트라는 음악가를 작품 전반에 쓰신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. 우리가 슈베르트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고, 사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가곡의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음악가이지만, 사실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좌절과 슬픔과 가난, 패배감, 모든 게 어우러진 그런 되게 불운한 사람이었거든요. 죽음조차도 비극적이었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는 사실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그 어느 음악가들도 번성했던 때가 있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는데, 슈베르트는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음악가였고, 어린 시절부터 형제 자매들이 다 죽는 걸 경험했고,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. 가난한 정도가 먹을 거를 구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가난했고, 그는 음악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었고, 한 가지 예로 그가 죽기 1년 전에야 피아노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자신의 피아노. 네, 자신의 피아노를.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, 그리고 계속 살면서 패배감을 느꼈던 약간 그런 음악가인데, 그가 글을 전반에 사용을 또 하시는 그 매개체로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에 되게 놀랐습니다. 네.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아까 그 즉흥곡 말씀하셨는데, 제가 그 곡을 여러 피아니스트가 다 쳤는데, 이제 디노 리파티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친 그 즉흥곡이 있는데, 그 곡에 엄청 팬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슈베르트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친 게 아닐까. 곡 자체는 심플한 곡인데 그 비극과 비극이 서로 맞닿아서,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느끼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성진이 유혹하려고 하는 느끼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, 슈베르트의 제일 진실한 곡, 또 가장 진실한 연주들, 이 많은 곡을 선택해서 좀 이렇게 대비를 가져보고 싶었습니다. 예,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네. 슈베르트의 음악이 슬프기 때문에 좋아한다. 나는 그 두 캐릭터의 이야기가 아마도 그 슈베르트의 그 음악
가진 가장 큰 본질을 잘 설명을 했고 그게 또 영화 속에서 잘 작용한 것이 아닌가. 성진이 실제로 뭐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. 뭐 와인이나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사람들 경멸해요. 뭐 이렇게 쓰거든요. 영화를 보는데 가장 네. 뜨끔했던 장면. 왜냐면 제가 딱 그 대사 듣자마자 선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. 네, 굉장히 묘사 잘하시거든요. 뭐 8월에 뭐 흙냄새나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. 네, 8월에 향냄새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.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. 몇 년도 사니고 뭐 어떤 네. 특징이 있다 이 정도 얘기 제가 무슨 5분의 그래서 태양을 갑자기- 품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. 네, 선배 생각이 딱 났는데 사실 거기에서 저는 성진의 캐릭터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 집단에 있고 마에스트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단장의 그 딸과 지금 연인 관계인 어떻게 보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계급 안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본인 자체는 계속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함이 좀 있지 않았나. 네. 그걸 이제 빗대서 와인잔을 앞에다 놓고 네.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두 캐릭터가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질감을 확인하는 그렇죠. 이런 장면이 아니었나. 어쨌든 전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께서 그런 장면을 충격적으로 보여주셔서 영화를 보는 내내 뜨끔했습니다. 자,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오도록 하겠습니다.